마초는 왜 장비에게 죽을 뻔하였나? 1. 야생마 마초의 에피소드. 214년 마초가 촉의 유비에게 투항하자 유비는 상당히 기뻐하였습니다. 유비는 마초가 뛰어난 장수라고 확신했기에 각별하게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마초는 자신이 유비의 촉 입성에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기에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유비에게 현덕이라며 꺼리낌 없이 유비의 자인 현덕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렀습니다. 장비는 그런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주를 지키고 있는 관우와 더불어 마초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관우도 우리 형제들이 가진 고생 끝에 천추의 대업을 창시하였는데 밖에서 들어온 네가지 녀석이 감히 우리 형님을 현덕이라고 부르다니 현덕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느냐? 분에게 온 장비가 유비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형님, 마초 이 녀석을 확 유졸내버립시다. 유비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마초는 정말 힘들게 나에게 귀순했다. 그가 내 자호를 부른다고 죽여버리면 말이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천하 사람들에게 얼굴을 줄 수 없단다. 관우와 장비는 마초를 길들이기 위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비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초가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와서 현덕,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르셨소? 라고 막 말을 하려고 하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 앞에서 창검을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마치 칼을 싹싹 갈아 당장에라도 휘두를 것 같은 기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초는 가슴이 덜컹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초는 반성했습니다. 오늘에야 내가 너무 건방졌다는 것을 알겠구나. 신하된 자가 망령되게 주공의 함자를 함부로 불렀으니 큰 금기를 어긴 셈이다. 오늘 하마터면 관우 장비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후로는 마초는 유비를 각별하게 존중하고 외람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조조가 211년 서량의 마초와 한수를 정벌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중태는 조조가 세 가지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선곤과 유비의 연합은 당분간 와해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마초와 한수가 중원에 군대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동호의 송곤이 마초, 한수와 연합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삼국지 주유 전에 210년 주유가 송곤에게 건의하기를 촉을 유장에게서 빼앗고 장로의 한중을 합병한 다음 마초와 연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주유의 죽음으로 시도되지 못했습니다. 211년 조조는 종유에게 한중을 지배하는 오두미교의 장로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조조에게 군대가 서쪽으로 출정하면 한수와 마초가 의심하여 반기를 들 것이라며 고유가 반대하는 간언을 올렸지만 조조는 무시하며 진군하였고 한수와 마초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마초의 아버지 마등은 궁전을 지키는 책임자인 위위에, 마등의 아들 마휴는 친위부대 장교에, 마철은 기도위에 각각 임명된 상태였으나 212년 수도인 업에서 처형당하였습니다. 당시 마초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배신을 막기 위한 질이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초와 한수가 반란을 일으키자 후손, 정은, 이감, 장횡, 양흥, 성의, 마완, 양추 등 관중의 장수 10명도 동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부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거의 적들을 섬멸할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조조가 장로를 공격하는 것도 관중지역이 반란을 유도하여 일거에 격파하려는 유도 전술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가 록펠러는 반대파에 신복을 심어 이들이 반 록펠러 트러스트를 만들도록 유도한 뒤 반대파들이 모인 회사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스탠다드 정유회사의 독과점을 순식간에 강화하였습니다. 역사 삼국지의 저자 최진열은 혹시 록펠러가 조조의 전술을 베껴서 사용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초와 한수는 10만의 대군을 황하와 동간을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조조는 동간 동쪽에 주둔하였습니다.
동가는 훗날 당나라 때 고구려 출신 장수 고선지가 반란군 알록산과 대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몰래 서왕과 주령에게 사천리 군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황하 서쪽에 교두보를 설치하도록 명하였으며 관중의 장수 양홍의 군대 5천을 격파하였습니다. 조조가 군사들에게 황하를 도공할 것을 명령하면서 자신은 후방에 100명의 호위병만을 거느리고 있을 때 마초는 1만의 보기병을 이끌고 기습해 왔습니다. 허저가 말 안장으로 화살을 맞고 교의 정비가 마초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말과 소를 전장에 풀어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조조는 황하를 건너서 수레와 나무로 식량 운송 부대를 위한 양쪽에 담을 쌓은 용도를 만들고 위수 남쪽에 군용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초군은 밤에 기습하였으나 조조는 매복한 복병으로 이를 격파하였고 마초는 후퇴하면서 화친을 청하였지만 조조는 거부하였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가 마등을 죽이자 마초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선후관계를 바꾸어 소설하였습니다. 그처럼 마초의 반란은 가족들이 조조의 인질인 상태에서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실은 조조가 마초를 일방적으로 완파하였지만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마초가 시종일관 이기다 마지막에 패하는 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독자들을 위한 조미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초가 211년 9월 다시 화친을 청하자 가후는 거짓으로 화친을 받아들인 후 마초와 한수를 이간책으로 분열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조는 가후의 계책에 따라 젊은 시절 낙양에서 안면이 있는 한수를 만나 과거 일들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일부러 글자를 지운 흔적이 남은 편지를 한수에게 보내 마초의 의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마초는 한수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조조는 공격을 개시하여 승리하였고 성의와 이감을 참하고 양추는 항복하였습니다. 마초는 첫 전투에서 패하고 212년 7월 하우연에게 다시 패하였고 213년 7월 농상의 여러 군현을 다시 공격하였습니다. 대부분 항복하였으나 량주자사 위강만은 하우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며 버티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병은 오지 않았고 양주자사 위강은 항복했지만 마초는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마초에 대항하여 양부와 강선은 노송으로 진격하고 조왕과 윤봉은 기산에서 마초를 압박하였습니다. 조군은 마초를 속여 성 밖으로 출전시킨 뒤 성문을 닫고 마초의 처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마초도 역성을 습격하여 강서의 어머니와 조왕의 아들을 죽여 복수하였습니다. 마초는 결국 양부와 싸우다 패한 후 한중의 장로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214년 봄 마초는 장로의 구원병을 이끌고 기산으로 진격했으나 하우연이 보낸 장합의 5천 군사에게 패하였습니다. 한수도 이때 패하여 살해되었지만 소설에서는 한팔만을 잃고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된 최강의 무장은 마등의 아들 마초가 아닌 방덕에게 돌아가야 할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초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부모에 대한 효심도, 형제에 대한 우애도 없고 자신의 약속에 대한 신의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로 소설에서 과대 포장된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김경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초가 서량에서의 2차 반란에 모두 실패하고 장로에게 의탁하고 있던 시절 설날에 마초의 첩의 동생인 동충이 찾아와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동충은 동관에서 패배 후 먼저 한중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동충이 마초의 장소를 축원하자 마초가 가슴을 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집안 사람 1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이제 겨우 우리 두 사람만 살아남아 신년 할애를 하게 되었구나. 마초가 장로에게 귀순했을 때 장로는 마초를 높이 평가하여 자신의 딸 장기영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장로의 부하가 마초를 헐뜯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는 자신의 딸을 마초에게 시집 보내려던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마초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초가 한중에서 동씨에게 새 장가를 들여
아들 마추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초가 단신으로 유비에게 귀순하자 이들은 장로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조조에게 항복하자 마초의 세 부인 동씨는 장로의 전리품이 되었고 아들 마추는 살해되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마초. 마초는 자가 맹기이고 부풍군 무릉연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등은 영제 말기에 변장 한수등과 함께 서주에서 거병하였습니다. 촉서 광장마황조전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초의 할아버지는 강족의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마등은 후한의 개국공신 마원의 후손입니다. 마원의 조상은 조나라 명장 조사이며 조사는 명장이었으나 조사의 아들 조괄은 명장 연파를 대신하여 장군이 되었다가 진나라 명장 백계에게 크게 패전하였습니다. 조사가 마복군이라는 호를 받은 후 성을 마씨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192년 아버지 마등은 종료가 지휘하는 과건과 고간토벌전에 아들 마초를 보내 마초의 부하 방덕이 과건의 머리를 베는 승전을 거두었고 이후 조조와 마초가 동관에서 대결하였으나 가후에 이간책에 속아서 크게 패한 사건. 마초가 양주자사 위강을 죽였으나 위강의 옛 관리와 양부, 강서, 양관, 조구 등이 계략에 빠져 패전하고 장로에게 도주하였으나 장로의 진영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장로의 부장 양백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장로 밑에서도 버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을 버리고 신복인 방덕과도 이별하여 아직 자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저족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저족 지역에서 있을 때 유비가 보낸 이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초는 유비에게 투항하기를 청하였고 유비가 마초를 받아들여 마초가 유장이 성 아래에 이르자 유장은 곧바로 항복하였고 유비는 한중왕이 되자 마초를 좌장군으로 삼고 가자를 주었습니다. 222년 마초는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할 즈음에 소를 올려 청하였습니다. 저희 집안의 200여 명은 조맹대에게 주살당하여 거의 전멸되고 오직 사촌동생 마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쇠락한 집안의 제사를 이을 사람이니 폐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또 할 말은 없습니다. 촉하는 마초에게 위후라는 시호를 추중하였고 아들 마승이 대를 이었습니다. 마대는 평북장군에 이르렀고 승진하여 진창후에 봉해졌고 마초의 딸은 안평왕 유리의 아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수는 마초는 오랑캐와 용감함에 의지하였으므로 그 가족을 멸망시켰으니 애석하구나. 뜻을 얻지 못하고 평안함에 이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3. 사냥공제기의 기록에 대한 배송지의 비판. 마초가 유비의 자를 함부로 부르자 장비와 간우가 칼을 차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 마초가 태도를 바꾸었다고 사냥공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지는 이를 비판하면서 마초가 궁박해져 유비에게 귀의하였는데 어떻게 오만한 태도로 유비의 자를 부를 수 있었겠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비가 익주를 공격하면서 관우에게 형주를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겼는데 어떻게 관우가 익주로 마초를 혼내주려고 올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우는 마초가 투항했다는 말을 듣고 마초와 겨뤄보고 싶다고 하여 제갈량이 마초는 미엄공에게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면서 형주 수비에 중차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관우에게 상기시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관우가 익주로 올 수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초가 유비의 자를 불렀다면 마초가 의당 그런 행동이 타당하다고 여기서 그렇게 했을 터인데 어떻게 장비와 관우가 곧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자신이 유비의 자를 불렀기 때문임을 알아채고 하마터면 관우 장비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성진은 삼국지에 주석을 달면서 많은 사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사실관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성지가 훗날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와 모종강 부자의 삼국 연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면
비록 재미는 덜하게 되었을지라도 보다 사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삼국지 스토리와 만나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